지금부터 대승학원 미래교육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래교육 TF위원장이신 마포중학교 김호중 교장선생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포중학교 교장 김호중입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런 자리에 선생님들 모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드리는 그 인사 말씀은 오늘 행사에 대한 의의나 가치, 목적 이런 것보다 오늘 행사가 있게 된 사연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오늘 대승학원 미래교육 컨퍼런스는 처음 김형민 이사장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우리 대승학원의 미래교육에 대한 설계가 필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TF 구성을 제안하셨어요.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선생님, 전문 분야의 2분과 교감 선생님, 그리고 이제 저까지 해서 10명의 위원이 구성이 되었고, 법인 사무국장이신 박지훈 고등학교 행정실장님께서 실무 지원을 도와주셔가지고, 지난 5월에 첫 미팅을 한 이후로 6차례 미팅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사가 TF의 첫 결실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마포고등학교 김성환 교장선생님과 유석초등학교 김성욱 교장선생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후원도 있었음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컨퍼런스, 즉 크게 나누고 얻어가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끝까지 남아서 많은 의견을 주고받고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1부 기조 강연을 해주실 현재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이시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학장이신 이민석 학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소프트학부 교수고요. 지금은 제가 국민대학교를 잠깐 휴직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맡고 있습니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 대한 소개는 이따가 조금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워낙 제가 소프트웨어 쪽을 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교육, 또 요즘에 아주 핫한 주제인 인공지능 교육,
사실은 뭐 인공지능 교육이 소프트웨어 교육이랑 참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교육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이제 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교육을 보는 관점을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지금 소프트웨어가 되게 중요한 이유는 이 사진처럼 땅이 있고 이렇게 하늘이 우주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공기가 있는데 공기가 워낙 이제 질소, 산소 뭐 이런 걸로 돼 있잖아요. 알곤 뭐 이런데 요즘에는 우리가 숨을 쉴 때 공기 반 그리고 소프트웨어 반 이렇게 숨을 쉽니다. 소프트웨어가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거의 한 발짝도 움직이실 수가 없으시고요. 소프트웨어를 달고 사세요. 사실 이제 세상 모든 게 예전에는 기계나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지다가 지금은 소프트웨어로 대부분 만들어집니다. 아직도 과학도 중요하고 수학도 중요하고 인문학도 중요하고 예술도 중요한데 우리 마음속에 또 어느 부모든 다 비슷한 생각이 있거든요. 아, 과학이 아름다워. 뭔가 비친 느낌이야. 예술도 아름다워. 뭔가 비친 느낌이야. 근데 소프트웨어는 사실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비친 느낌이 없거든요. 부채감이 전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소프트웨어가 갑자기 훅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 대부분은 아마 2010년, 11년 이때쯤에 스마트폰을 사셨을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스마트폰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카톡 방에서 소외될까봐 스마트폰을 딱 사시고 나서 그 다음에 앱을 설치하고 세상이 이제 스마트폰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짧게 또 세게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그 막 잠재적인 부채감을 못 느끼는 것뿐이지 지금은 세상 모든 것이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우리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사실 소프트웨어가 꽤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만들어진 거는 40년대쯤 되고 그 이후에 소프트웨어가 계속 있다가 최근에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 예전 소프트웨어는 이제 이쪽인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산화라고 했던 것들, 그러니까 은행 또 학교에 그 나이스인가 뭐 그 시스템 있잖아요. 인간이 만든 가장 후진 그 나이스 시스템. 그 다음에 그 전자 장비들 이런 것들이 컴퓨터로 아주 빠른 속도로 온라인으로 빠른 속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에 우리가 흔히 보는 부류는 HWP나 뭐 파워포인트나 이런 것처럼 패키지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전산화라고 하는 SI 소프트웨어들이 있고 그리고 자동차나 저런 전자장비 같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이렇게 세 부류로 보통 나눠 썼습니다. 요즘 소프트웨어는 이거랑은 좀 다르게 검색,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그 다음에 자율주행, 로봇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점점 바뀌어가고 있죠. 옛날 소프트웨어들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의 주요 목적은 옛날 소프트웨어의 핵심 목표는 정확하게 뭔가를 하자는 겁니다. 산수가 틀리면 안 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생산성을 높이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 소프트웨어는 각 사람이 원하는 거를 맞춰주자. 이런 겁니다. 다양성, 그 다음에 인간성 이런 부분이 핵심 가치가 돼요. 그리고 이 가치가 전통적인 이런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자체가 아니라 원래 있던 뭔가를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다양성, 인간성을 표방하는 그 소프트웨어 군이라는 것들이 그 소프트웨어 자체로 가치를 가지게 된 겁니다. 오늘 소프트웨어를 대표적으로 얘기하려면은 그냥 주식값을 보면 되죠. 저기 빨간 회사들이 요즘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넷마블, 더존비전. 여기가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아실 거고 NC소프트, 넷마블은 게임 회사고요. 63등에는 더존비전은 우리나라의 ERP, 그 다음에 전자결제 시스템을 거의 석권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코스피의 시가총액으로 지금 5개 올라와 있고요. 나머지 분홍색 회사들, 이 동네에도 대부분 소프트웨어가 핵심 경쟁력인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까만 회사들도
안에 딱 들어가 보면은 전부 소프트웨어로만 일을 하는 회사들이에요. 소프트웨어가 없으면은 경제 자체가 말도 안 될 뿐더러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실제 그 자체 가치도 매우 높습니다. 실제 소프트웨어 산업은 자수성가가 가능한 거의 몇 안 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환경에서. 이 소프트웨어 회사들 빼고 나머지 회사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저 회사가 왜 시가총액이 1위고 저렇게 돈을 많이 버냐, 저 회사 사장님들은 왜 이렇게 부자일까를 생각해 보면은 별 이유가 없어요. 눈을 떴더니 아빠가 이건희였던 거예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다 자수성가예요. 자수성가가 가능한 산업. 물론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한다고 다 저렇게 되지는 않겠죠. 우리나라 그 부자들의 대부분은 이제 아빠가 부자였던 경우고요. 그 다음에 자수성가 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그 다음 많고요. 그리고 나서는 화장품 회사, 부동산 회사, 그리고 이제 유통 뭐 이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가장 고용 역량이 높은 산업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일을 해서 가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매출 10억당 고용 뭐 이런 이제 수치를 보면은 다른 모든 산업에 비해서 월등히 그 숫자가 큽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일을 다 하잖아요. 열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산업의 역량을 바치고 있는 산업이 돼요. 지금 여기 보시는 회사들은 우리나라 스타트업 새로 있죠. 티몬, 펫프렌즈, 그다음에 이게 분유별로 막 됐어. 직방, 집들이 다 있으시니까. 네. 학생들은 직방 진짜 많이 쓰고요. 의류 판매하는 직잭도 있고요. 당근마켓도 어디 있는데? 뭐 하여간 우리가 지금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 회사들이 투자금을 100억 이상 받은 회사들인데요. 이 회사들의 핵심 경쟁력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이나 이거를 활용하지 않는 회사는 없고요. 투자를 할 때도 이 회사의 소프트웨어 능력, 또 인공지능,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고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보고 투자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안 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회사 가치 자체가 소프트웨어 역량, 또 머신러닝, 인공지능 역량으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은 너희는 성장할 수 없어 라고 하고, 예전에는 회사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할 때 외주 개발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외부에다 맡기는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회사는 없습니다. 여기 대부분 회사들은, 거의 100% 회사들은 자기네가 쓰는 소프트웨어를 자기네가 개발을 해요.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가 자기 회사의 가치를 결정한 것도 다 알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예전보다 훨씬 귀해지고 중요해진 겁니다. 그러다가 알파고가 나왔거든요. 알파고가 2016년 3월에 이세돌이랑 대결을 했는데 당시에 컴퓨터를 전공한 많은 사람들은요, 당연히 이세돌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최근 한 10년 동안 갑자기 많이 발전을 했는데, 발전을 해도 바둑이라는 게 워낙 복잡한 게임이기 때문에 사람이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이세돌이 한 판 이기고 알파고가 4판을 이겼죠. 근데 알파고가 이긴 거는 좋은데 2016년 3월 그때까지는 알파고 스스로는 인공지능인데 정확하게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머신러닝에 가까운데 자기가 바둑을 두는지 당연히 몰랐겠죠. 그냥 프로그램 덩어리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요. 자기가 왜 이겼는지 설명을 못해요. 지금 인공지능 대부분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인사이트를 끄집어내는데 왜 이게 답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좀 큰 문제죠. 설명을 할 수 없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 결정이 옳으냐 그르냐 법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 때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세돌이 이제 한 판을 이겼을 때 그 끼인수가 있습니다. 저 바둑판에 까만 돌 사이에 이제 끼인수가 있는데요. 그 끼인수를 만약에 그때가 알파고 턴이었으면은 저 수를 뒀을 가능성이 몇 프로냐를 계산했는데 0.007%라고 나왔대요. 이 과정은 그 유튜브에 보시면 알파고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딥마인드라는 회사가 알파고를 만들었는데 구글 자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알파고를 해서 이세돌을 이기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영화를 만들었어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40분짜리거든요. 무지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바둑 대국하는 뒤에서 벌어진 일들, 이세돌 인터뷰도 있고 그 일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세돌이 이긴 그 판에서 이세돌이 뒀던 신의 한 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신의 한 수가 알파고 차례였으면은 0.007% 정도로 둘 수밖에 없었다. 안 뒀다는 얘기죠. 결국 이때까지만 해도 알파고가 아무리 잘 둬도 역시 인간을 능가하지 못하는 구석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딥마인드가 알파고의 다음 버전을 만들었어요. 다음 버전 당연히 원래 알파고보다 훨씬 잘 뒀겠죠. 그 다음 버전은 세상에 있는 모든 기보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학습해가지고 알파고를 당연히 이겼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기보를 보고 공부하지 않는 알파고를 만들었어요. 알파고 제로라고. 얘는 바둑은 이런 거야라고 룰만 가르쳐주고요. 알파고 제로 두 대가 서로 바둑을 무지하게 많이 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예전 기보를 사람이 둔 기보를 학습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 알파고 제로가 나온 다음에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다른 모든 인공지능, 다른 모든 사람 기사. 그리고 나서 딥마인드는 알파고 바둑 두는 거에서 손을 떼고요. 게임 동네에서는 이제 스타크래프트 하는 걸 했었고요. 그 알파고 제로라는 거의 의미는 완전 강력하죠. 이제 사람이 알파고를 인공지능이 이길 수 없다는 걸 검증한 거고요. 작년에 올 초인가요? 이세돌이 이제 바둑계를 은퇴했잖아요. 그때 은퇴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알파고랑 질 때까지는 이세돌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알파고가 자기를 이겼지만 바둑을 두는지 몰랐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진 소회를 얘기했는데요. 올해 이세돌이 은퇴하면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기계 따위한테 바둑을 배울 수는 없다. 지금은 모든 프로기사가 인공지능한테 바둑을 배우거든요. 사람보다 잘 두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둔 바둑을 보고 왜 얘는 여기다 뒀을까를 이제 거꾸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인간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만뒀죠. 근데 사실 그런 기술적인 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교육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전에 알파고가 없었을 때는 사람이 많은 걸 했었는데 알파고가 딱 생기고 나서 이제 세상이 바뀔 거라는 엄청난 메시지가 갔잖아요.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공부를 해서 문제 풀고 하는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답을 외우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엉덩이 무게로 버틸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하는 수능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요.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오른다는 거야.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올라요. 그러면은 착한 거냐? 아니죠. 있는 문제를 계속 풀어가지고 성적이 오르면요. 남이 만든 문제를 계속 풀게 돼요. 그 문제 만든 사람을 능가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거를 해야지 실제 세상이 조금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도 바뀌게 된다고 그러죠. 실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동화하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지 자동화해서 사람이 없어지는 거는 생각보다 크지 않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일할 때 훨씬 더 강도를 낮춰주는 정도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생긴 기본소득, 기본소득을 이제 막 나눠주고 재난 기본소득 뭐 이런 걸 나눠줬는데 인공지능 때문에 사람들이 일자리를 혹시 잃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일단 살아야 되고 그다음 경제도 돌아야 되니까 돈을 나눠주자. 로봇한테 세금을 매겨서 사람들한테 나눠주자. 뭐 이런 얘기도 막 했었죠. 근데 이걸 종합해 보면은 세상도 바뀌고 뭔가 많이 바뀐다는 거를 얘기했고요. 윤리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윤리 문제는 뭐냐면은 AI가 사람이랑 같은 판단을 이제 비슷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판단이 과연 옳으냐 그르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이전에 정의란 무엇인가 막 그런 거 할 때 많이 나왔던 트롤리 프로블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가치는 당연히 안전이죠, 안전. 두 번째 중요한 가치도 안전이고요. 실제 이 자율주행차를 타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가는 거는 목표 중에 한 100번째쯤 돼요. 안전보다 우선한 건 없어요. 그 안전을 하려면은 주변 상황을 다 확인을 하고 내가 사고가 날 건지 안 날 건지, 뭐가 고장 났는지 이거를 전부 체크하면서 다녀야 되죠. 트롤리 프로블럼을 거기다 이렇게 매핑을 시켜보면은 이런 겁니다. 길이 이제 한쪽이 있는데 이 차가 브레이크가 고장 났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관성 때문에 가게 돼요. 브레이크를 밟아도 얼마 동안 가니까. 근데 여기에 3명이 서 있어요. 근데 핸들은 돌아가기 때문에 핸들을 돌려서 옆길로 가면은 1명이 서 있어요. 어떡할 거냐? 아주 중대한 문제 중에 하나죠. 그때 어느 거를 선택하느냐 이런 게 AI 윤리 문제가 아니고요. AI 윤리 문제는 어떤 거냐면요. 이게 이제 AI라는 겁니다. 문제가. 그래서 개발자는 어떤 선택을 하도록 프로그램하지 않아요. 개발자가 하는 건 뭐냐면은 사고가 났을 때 피해. 그 피해라는 게 수식으로 바뀌면은 그냥 금전적 피해로 가잖아요. 그 피해가 가장 적은 선택을 하도록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하는 거는 그냥 머신러닝이고요. 그 프로그램을 위한 데이터가 중요한 건데요. 데이터가 이제 여태까지 발생한 모든 사고 이력. 사고가 났을 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이제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은 뭐 병원비나 아니면 보상비, 그 다음에 차가 부셔지니까 차를 수리하는 비용, 이런 것도 있고 잘 생각해 보니까 사고 처리가 끝날 때쯤에 소송이 들어와요. 소송이 들어오면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소송 결과 얼마가 이제 보상으로 나왔는지, 이런 금액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학습을 하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비용 산수를 자율주행 자동차에 집어넣고 나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그런 상황에 딱 이르렀을 때 자율주행차니까 이제 모든 걸 보잖아요. 이 3명의 얼굴을 확인해요. 실제로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3명의 얼굴을 확인했는데 3명이 누군지 알게 됐어요. 이 사람 가족관계도 다 알게 됐어요. 1명의 얼굴을 봤어요. 얘도 누군지 알고 이 가족관계를 알았는데 얘는 예를 들어 삼촌이 엄청나게 유명한 교통사고 전담 변호사야. 산수가 확 달라지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의 지명도나 이런 걸 봤을 때 나중에 소송이 벌어졌을 때 승률이라는 게 이쪽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많은 보상비가 들어갈 가능성이 이전에 학습한 데이터, 역사는 객관적인 거잖아요. 그 숫자로 나와 있는 역사는 어떤 판단이 났던 객관적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개발자는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는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할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거를 급하게 해야 되겠구나. 세상이 생각보다 빨리 발전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마음이 급해졌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인공지능 교육에 돈을 쏟아부어야 되겠다라는 거를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전문 인력, 그러니까 최고급 인력, 그 다음에 뭐 대학교 수준의 인력, 그 다음에 K-12,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 뭐 이런 여러 단계로 나눠가지고 인공지능 교육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는 되게 추상적인 얘기고요.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는 이런 겁니다. 핀테크라고 들어보셨죠? 핀테크가 뭐냐면은 Financial Technology인데 돈과 관련된 기술을 얘기하고요. 보통 실제 핀테크 핵심은 아니지만 우리는 결제를 간단하게 하는 이런 거를 핀테크라고 주로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결제를 간단하게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많이 간단했지만 PC에서 예전에는 인터넷으로 뭐 주문하려면은 뭐 깔고 액티브엑스 나오고 막 네이스에서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을 이제 뭐 옷 하나 살려면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한 방에 결제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를 훨씬 더 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핀테크가 상대적으로 신용카드 결제 부분에, 그러니까 오프라인 결제 부분에 핀테크는 되게 발전을 안 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규제도 많고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신용카드 쓰는 물리적으로 신용카드 쓰는 프로토콜이 너무나 간단해요. 카드를 점심 먹고 카드를 딱 내면은 그 식당 그 카드 결제하는 분이 카드를 확인 안 하고 바로 긁어요. 사인도 자기가 해. 그리고 카드를 그냥 돌려주고 영수증도 자기가 버려. 그리고 문자가 와요. 그래서 원 모션으로 신용카드 결제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외국에 여행을 가시면은 절대 그런 일은 없죠. 신용카드가 무지하게 쓰기 복잡하거든요. 절차가 되게 많아요. 내가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결제 방법, 애플페이, 뭐 구글페이, 무슨 페이 하는 여러 가지 결제 방법을 많이 도입을 한 겁니다. 핀테크의 표면적인 현상은 뭐냐면은 나는 여행도 하고 소셜 미디어도 많이 쓰고 내 데이터를 이제 흘리면서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내 아이디가 있으니까 어쨌거나 핀테크의 결제 데이터랑 연동이 돼요. 그래서 이 동네는 몇 살짜리가 주로 와가지고 얼마 정도의 물건을 사는구나. 이거를 이제 상권에 관한 것도 카드회사, 그 결제회사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되게 이런 소비 성향이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돼요. 이게 이제 핀테크가 하고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돈을 쓰게 만드는 편리함에 관한 거는 아주 압도적인 거죠. 스치면 결제를 하는 겁니다. 화면에 뭔가 지나갔어. 이미 배송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주는 게 핀테크죠. 결제하느라고 뭐 깔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된 거의 결과는 이 모든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모인다는 겁니다. 은행, 또 소셜미디어 이런 클라우드에 다 모이고 얘가 인공지능 기계학습으로 신용정보를 만들어요. 신용정보가 제일 비싼 데이터죠. 이 은행의 업의 본질은 돈을 저금하고 이자를 주는 게 아니고 돈을 꿔주고 이자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제일 하고 싶은 거는 내가 돈을 꿔주고 이 돈을 띄지 않고 차곡이 이자를 받아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한테는 신용정보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데이터가 모여서 신용정보를 만들고 우리는 이런 거를 보게 돼요. 내 잔고가 0이 될 때쯤에 김 팀장한테 카톡 메시지가 와요. 얼마까지 몇 %로 꿔드릴 수 있어요. 심지어 핀테크로 이런 것도 해요. 데이터를 제공하면은 은행의 창구에 은행에 손님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얼굴 인식을 해가지고 저 고객이 누군지 알죠. 그러면 창구에 있는 직원 화면에 이 사람은 몇 백만 원까지 몇 프로로 할 수 있어요. 그 화면에 이렇게 팝업을 딱 띄워줘요. 그래서 은행들이 고객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노타임으로 고객이 원하는 조건에 고객이 감당할 수 있는 딱 그 조건에 맞춰갖고 바로 오퍼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핀테크 본질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앞쪽 단계 기계학습 인공지능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이전에 사람이 복잡하게 계산했던 거 있잖아요. 그걸 한 방에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꽤 똘똘한 사람들이 했던 인사이트를 인공지능이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인공지능 시대의 본질인 겁니다. 실제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왔냐? 현실은 아직 좀 멀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이고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개하고 머핀하고를 번갈아가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컴퓨터가 아직도 저런 거 구분을 못합니다. 사람은 딱 보면은 비슷하지만 1초만 보면 이제 구분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쪽 보세요. 이쪽은 뭐냐면은 전봇대 전깃줄이 이제 옛날 동네 가면은 어디나 다 이런 풍경이 있죠. 요즘에 이제 새로 짓는 단지들은 이제 전봇대가 없지만 드론으로 배달도 하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으셨잖아요. 드론이 저 전깃줄 사이를 뚫고 짜장면을 들고 갈 수가 있을까요? 택도 없습니다. 아직도 할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이 최근에 되게 많이 발전하고 드론도 발전하고 블록체인도 되고 기술은 엄청나게 빨리 발전했지만 아직도 할 거는 무궁무진하게 많고요. 실제 우리가 이전에 불편했던 거, 또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 의존했던 거, 또 어설픈 천재들에 의존했던 거, 이 많은 것들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으로 바꿀 수 있다고 지금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상관없이
이제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 그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소프트웨어 기술도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 일자리 수가 어떻게 변하고 있냐를 2015년에서 2019년까지 비교해 놓은 표가 있는데요. 당연히 IT 분야는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죠. 근데 타 분야, IT 분야는 전체 산업의 몇 프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타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관련 일자리 수가 무지하게 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통계로 볼 수 있습니다. 타 분야가 뭐냐면은 고객 이탈, 모니터링, 그 다음에 고객 수익성 분석, 고객 세분화, 교차 판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 하는 모든 업무에 데이터를 분석해서 되게 잘하는 기획자들이 해야 될 일을 인공지능으로 다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공지능이 발전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가 인공지능을 뭔가 배워야 될 것 같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모든 회사나 모든 부서에 소프트웨어, AI 인재가 필요하게 된 시기가 할 수 없이 됐습니다. 교육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할 텐데요. 소프트웨어나 AI나 이제 거의 비슷해요. 폰트가 조금 실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인공지능 전문가가 아니고요. 도메인에 있는 전문가입니다. 특정 문제가 있는 그 도메인에 있는 전문가가 문제를 해결하고요. 그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를 잘 제공하는 게 되게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개발하는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를 잘 알면은 무지하게 좋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전문적으로 하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영역에서는 내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잘하지는 못해도 소위 말하는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걸 가져야 되고 또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인공지능 개발을 하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보편적 교육은 되게 아래쪽에 집중이겠죠. 모든 사람이 개발자가 될 필요는 전혀 없으니까요. 진짜 소프트웨어 개발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문사회학적 사고가 필요하고 예술 디자인, 이뻐야 되니까 이런 게 필요하고요. 이 두 가지 합치면은 뭐가 되냐면은 보통 우리가 UX라고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경험이라고 하는 건데 이 고객이 원하는 거를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UX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이 소프트웨어 또는 이 제품을 쓰는데 무지하게 편해. 왠지 모르지만 편해. 그것도 예전에는 천재적인 기획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기획자는 뽑질 않아요. 수학을 하는 사람을 뽑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데이터를 다 끄집어낸 다음에 이 데이터의 유의성이 어디 있는지 이런 케이스와 이런 케이스의 상관관계가 뭔지 이거를 다 데이터 분석을 한 다음에 일부 머신러닝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많이 쓰는구나. 사람들이 진정 원하는 우리 소프트웨어에서 얻어낼 수 있는 가치는 이거구나라는 거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경제 경영이 필요하고 수학과학 모델링이 필요하니까 수학과학이 필요하고요. 소프트웨어는 얘네들을 이렇게 엮어내는 공학적인 어떤 것입니다. 실제 한 사람이 이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을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술 디자인 하는 사람도 있고 경제 경영 하는 사람도 있고 수학과학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사람들이 결국 다 소프트웨어에 모이게 돼요. 다 협력을 해갖고 만들어야지 어떤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실제 우리 교육은 어떤 것이냐면요. 이 그림에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 그림은 사막에 낙타가 지나가는 사진이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요. 까만 게 낙타가 아닙니다. 까만 게 낙타가 아니고요. 요 밑에 하얀 애들이 낙타예요. 이제 보이시죠? 사실 이 사진 자체는 소프트웨어 같은 거예요. 소프트웨어로 이런 그림을 만든 거예요. 사진사가 소프트웨어인 거예요. 근데 문제의 본질은 사막이 있고 석양이고 낙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사진사를 키우는 게 아니라 낙타를 발견하게 하는 교육. 석양에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걸 경험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실제 소프트웨어 교육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저런 그림을 그리는데 본질이 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뭔가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사진사가 있어. 사진을 찍으려면은 이런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되면은 사진이 잘 나와. 근데 내가 잘해야 되는 거는 사진을 잘 찍는 게 아니라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찾아내는 거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메인 날리지라는 거를 잘 배워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자기 도메인 날리지에 생긴 문제, 자기 도메인 날리지를 가지고 새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엄청난 그 창의력의 결과물을 소프트웨어로 만든다는 거고요. 실제 우리가 초중고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는 거는 스트레칭을 하는 거랑 비슷해요. 내 몸이 뼈와 근육으로 이루어졌다는 거를 몸을 이렇게 쫙 펴보면 알잖아요. 평소에는 못 느끼다가. 그래서 아, 세상이 소프트웨어가 있으면은 잘 돌아가는구나. 머신러닝이 이런 거를 하고 있구나. 내 장단지 근육이 있어서 내가 쓰러지지 않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하면은 내가 그 중에 일부를 훈련을 해서 멋지게 만드는 거를 할 수 있겠죠.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는 것은 스트레칭을 하는 교육이고,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자 교육은 발레를 가르치는 교육이에요. 발레는 모든 사람이 배울 필요가 없죠. 아, 멋지게 구경을 하면 돼. 다들 이거죠. 그리고 처음에 그냥 어릴 때 발레 좀 다니잖아요. 한번 해봐. 어릴 때 피아노 학원, 다들 피아노 학원 다니고 다들 태권도 학원 다니고 다 한 거랑 똑같이 어릴 때 소프트웨어도 학원에 좀 다녀봐봐.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심심풀이로 해보지만 발레리나는 진짜 적죠. 우리나라에 몇백 명 안 되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양성하는 거는 발레리나를 키우는 거고요. 소프트웨어 K-12 교육을 하는 거는 사실 스트레칭을 하는 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융합, 소프트웨어 AI 융합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융합이라는 거는 여러 형태로 있는데요. 제일 위에 왼쪽에 있는 그림은 어떤 두 가지 영역을 서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거는 겹치는 영역이 많이 있어요. 아래쪽은 완전히 얹어져 있어요. 융합의 형태라는 게 이 세 개인데, 사실 저기 ABC라는 것이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들, 우리가 다루고 있는 모든 주제들인 거죠. 국산사자 은미실체. 그리고 소프트웨어 AI가 이제 그 중에 하나로 분명히 들어가 있게 되는 거고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 이 모든 게 융합적인데 A이거나 B이거나 C이거나 이 둘 중에 셋 중에 적어도 하나는 소프트웨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를 쓰는 게 효율적이고 과정, 결과 모든 것의 가치를 높여주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통 융합교육이라고 할 때는 어떤 거냐면은 저 세 가지를 따로따로 놓은 거를 이제 학습 과정에서 수업 시간에 저거를 엮어서 뭔가를 만드는 교육. 우리가 이런 거를 메이커 교육이라고 보통 하죠. 따로따로 재료, 소프트웨어도 섞고 뭐 전자회로도 섞고 그다음에 뭐 물리적인 뭐 골판지 이런 거 써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거 보여주고 하는 교육을 이제 메이커 교육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반대로 이미 만들어진 거를 까보는 거예요. 분해를 해가지고 뭔가를 해보는 교육들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저런 융합을 내가 해보거나 융합된 뭔가를 분리를 해가지고 사실 요 빨간 선, 파란 선, 검정 선 ABC를 알게 하는, 이게 이제 의도된 경험으로 제공되는 환경을 학교라고 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수업에서 진행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괜찮았는데요. 인공지능,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할 때 요즘에 도구가 너무 좋아요. 그게 이제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하는 훌륭한 도구들이 많은데 그 도구의 완성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우리가 구성주의에서 얘기하는 경험을 통해서 핵심적인 본질을 깨닫는다는 그런 문제에 접근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건 이제 교육이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의도된 경험으로 어플리케이션이나 후행적인 임팩트는 배울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되는지,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는 다 박스로 돼 있고 훌륭한 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는 그 이상에서 뭘 어디까지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학교 쪽에서 선생님들이 진짜 많은 고민을 할 때가 드디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교육은
2차 산업혁명 시대의 목표를 가지고 잘해야 3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구를 이용해서 수업을 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배우는 방식은 2차 산업혁명 시대에 머물러 있어요. 이게 대단한 문제예요. 요즘 애들은 지금 많은 수업을 하는 것처럼 배우지 않거든요. 학생들이 배우는 방법, 그 다음에 학생들이 나중에 뭔가를 만드는 방법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은 교과서도 그렇고 다분히 2차 산업혁명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게 지금 큰 문제이긴 하죠. 저희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인식은 어떤 거냐면요. 지금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방식은 이 밑바닥 라인을 따라가요. 진도를 나가거든요. 교과서를 정하고 누군가 만든 교과서, 어쩌면 이 학생들보다 더 잘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그 사람이 만든 교과서를 놓고 거기에 있는 내용으로 문제를 추출한 다음에 그 문제를 풀어요. 답을 맞추면 성적이 올라. 근데 역량은 증가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다 똑같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대학교 때 우리가 열심히 선생님이 되시려면 엄청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상위 그룹이잖아요. 공부를 한 다음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고 성적이 올랐고 교사 자격증을 따고 임용고시? 뭐 그거를 한 거예요. 역량이 증가한 게 아니라 자격이 생긴 겁니다. 그게 바닥을 계속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대학교를 졸업한 시점에 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요. 그거는 문제 풀어서 답을 얻은 게 아니에요. 동아리 활동을 하고 무슨 대회 나갔고 한 거를 생각해 보시면은 교과서에 있는 것보다는 내가 찾아서 문제를 찾았고 그 문제를 해결한 방법을 내가 찾았고 경험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역량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의 재능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처음에는 이거저거 막 해보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하는데 처음에 이제 아래쪽에서는 가벼운 경험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어디까지 가나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계에 가요. 그러면 학생들은 느끼겠죠. 이거 재밌네. 계속 해볼만 하네. 나는 이게 진짜 나중에 이걸 끝까지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진짜 재밌어. 라고 생각하고 고스톱을 할 수 있는 포인트에 가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사실 세상은 멀고 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이 분명히 있어요. 공부할 것도 많고 수학도 해야 되고 해서 좀 큰 골이 있는 경험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바깥에 나가서 배우는 거죠. 이게 어떤 거냐면은 나는 에베레스트에 가고 싶어요. 근데 뒷동산도 안 가보고 에베레스트 가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내 꿈은 에베레스트를 저는 에베레스트가 뭐 10,000불 20,000불 내면 그냥 갈 수 있는데요. 관광 코스로. 근데 하여간 에베레스트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뒷동산 또 이 서울에 있는 북한산 이런 데를 가는 거죠. 그게 이제 맨 밑에 거라는 거예요. 가서 올라가서 높은 데 올라가서 딱 봤더니 꿈은 에베레스트인데 그 낮은 산에 올라가서 딱 봤더니 별거 없어요. 힘들고 내가 왜 올라왔나 이런 고민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에베레스트 꿈 없어지겠죠. 그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와봤더니 진짜 에베레스트에 가고 싶어 이런 친구들도 있겠죠. 그러면 그 친구들은 뭘 해야 되냐면은 지리산도 가보고 완벽 등반도 연습하고 무거운 거 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아프리카에 있는 몇천 미터 산도 가봐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 두 번째 단계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 에베레스트에 갈 때는 나 혼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짐을 들어줄 사람도 같이 가야 되고 공유와 협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 배우는 방법이고 이 모든 과정에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재미는 무시하고 문제만 계속 풀다가는 이제 바닥 쪽에 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항상 책거리를 딱 하고 나면은 책거리 한 기쁨 위에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뭔가 머릿속에 남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부족해지는 거죠. 이게 보통 소프트웨어 동네에서는 이게 아주 잘 동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방식이 이 맨 밑바닥을 쭉 가가지고 자격증을 따고 학위를 받는 거 이거가 리스펙트 받지 않는 이유입니다. 지금은 소프트웨어 영역에서는요. 사람을 뽑을 때 너는 어느 학교 나왔니? 학점이 뭐니? 이런 거 물어보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너는 뭐 할 줄 아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너는 어떻게 배우는 아이니?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걸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 성장하는 방식이 소프트웨어가 발전하는 그거랑 비슷해야지 이 학생이 여기 와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자기도 성장하고 우리 회사도 성장시키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죠. 넌 몇 점 맞았니? 이거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1도 관심이 없어요. 교육 관점에서 이거는 이제 배우는 관점이 다분히 있었고요. 가르치는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교육은 여러분들이 다 교육을 전공하시고 교육을 하시지만 저는 학부 때 교육학 C 맞은 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육에 대해서 제가 보는 관점은요. 교육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교육 방법론하고 철학들이 있잖아요. 교육은 철학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교육은 돈으로 완성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전통적인 교육 방식은요. 교육 예산이라는 게 학생 수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되고 정부도 저런 방식으로 예산을 만들어요. 학생 수가 많아지면은 선생님도 많아지고 공간도 많아지죠. 그래서 예산이 비례해서 증가하게 돼요. 나쁘지 않아요. 훌륭한 선생님이 계시면은. 훌륭한 선생님이 계속 공급되고 훌륭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엄청난 인스피레이션을 주고 하고 한다면은 저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학생 수가 많아지면 확장성이 부족해지죠. 선생님을 빨리 조달할 수 없으니까. 공간을 조달할 수 없으니까. 또 학생이 줄어들면은 선생님 쪽에 이제 노동 문제가 생기죠. 선생님들이 설 자리가 없으니까. 그게 이제 현재 교육입니다. 교육 자체 결과는 나쁘지 않을 수는 있지만 품질 높은 교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좋은 상황,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이쪽은 좋은 선생님을 구하는 게 불가능해요. 선생님이 월급이 적거든요. 그래서 내가 훌륭한 개발자야. 그러면 가르치는 걸 선택을 안 하죠. 왜냐하면 월급이 1.5배는 되니까. 그래서 훌륭한 선생님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교육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 노란 그래프를 따라가게 돼요. 이게 전통적인 교육의 문제입니다. 그거를 막겠다고 만든 게 저희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 운영하는 포리투 교육 시스템입니다. 여기는 선생님이 없어요. 동료 학습을 해요. 학생들끼리 배워요. 학생들끼리 배우는 게 될 거냐라는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하니까 되더라고요. 사실 된다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되는 애들만 뽑아서 가는 거야. 그래서 이쪽은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요. 초기에 시스템 비용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학생 수가 늘어도 비용이 아주 낮은 그래프로 올라가요. 운영 인력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1000명을 교육하는데 1000명을 이제 상시로 교육하는데 이 운영 스텝 자체는 10명도 안 되고요. 유럽에 가보면은 250명 정도 운영하는데 2~3명 정도가 운영을 해요. 그리고 학생의 최종 졸업하는 품질, 여기는 거의 석사 수준 학생이 나와요. 이게 이제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뀐 건데 학생들도 배우는 방법을 바꿨고요. 이미 학생들은 메이커 교육에 이제 익숙해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학생들은 유튜브를 보면서 자기가 배워야 될 거를 뭘 만들면서 유튜브 보면서 배워요. 학교에서는 시험만 봐요. 진도 나가고. 학생들은 이거는 때우는 거고 자기 역량은 이쪽으로 키우는 게 워낙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 문제를 푸는 이 시간을 없애주면은 학생들은 엄청난 동기를 찾게 된다는 거죠. 저희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포리투라는 시스템을 들여다가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이 새로운 교육 시스템이 왜 필요하냐면은 포리투 시스템은 동료 학습을 하잖아요. 근데 시장이 좋아지면은 동료가 빨리 후져져요. 왜냐면 잘하는 동료가 빠져나가니까 시장으로. 그러니까 졸업 안 하고 그냥 나가거든요. 학위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초보만 학교 현장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멘토가 필요해요. 근데 멘토는 인력이잖아요. 그래서 멘토가 가장 시간을 덜 쓸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멘토가 없어도 되게 하고 학생들이 해야 될 프로젝트들 이거를 자동으로 매칭해주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어댑티브 러닝을 하는데 이런 모든 거를 학생 역량 기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시스템 뒤에 머신러닝이 돌아서 학생들의 역량을 자동으로 평가하고 자동으로 프로젝트를 매핑해주고 멘토들을 매핑해주고 멘토가 쓰는 시간을 줄여주고
해서 비용을 계속 낮추는 겁니다. 학생이 늘면은 그래도 기울기가 좀 있긴 하겠죠. 보통 우리가 보는 이제 대학교 수준의 교육을 할 때 교육 모델은 이거 그냥 제가 막 그린 그림인데요. 보통 대학들은요, 우리나라 대학들은 또 미국 대학도 마찬가지인데 대학에 준비가 사실 없어요. 건물 짓는 거 말고는. 왜냐하면 대학의 교육은 대학 교수님들이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교육 자체에 대해서 준비가 없다가 선발 때 수능 보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테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뽑기 때문에 선발 때도 비용을 별로 안 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수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거죠. 좋은 교수를 뽑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쓰고 교수대 학생비 이거 따지고 있고. 그래서 저 대학은 비용 모델이 실제 교육, 반복되는 교육에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요즘 흔히 얘기하는 미네르바 스쿨 이런 데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교육을 해요. 토론 기반으로. 그래서 처음에 계획하고 시스템을 만드는데 교육 모델을 설립하는데 돈을 꽤 많이 썼고 선발하는데 돈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이거에 핏이 되는 애들만 뽑아야 되니까 인터뷰를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선발하는데 돈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하니까 교육 자체 비용이 좀 줄어들고 지금은 미네르바 스쿨이 한 교육 단위가 20명,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얘네들이 이제 300명, 400명 단위로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미네르바 스쿨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엄청나게 많은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를 해요. 학교에.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 보편화될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우리 482 시스템이나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여기는 처음에 계획할 때 돈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그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다 바꾸고 그 다음에 컨텐츠를 온라인으로 사람이 손이 안 가게 만드는 걸 해야 되니까 초기에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교육 모델을 시스템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선발할 때 돈을 많이 들여요. 돈을 많이 들인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학생들을 한 달 동안 선발을 하거든요. 한 달 동안 선발할 때 학교의 리소스를 많이 써요. 그래서 되는 애들을 골라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비용이 없어요. 거의. 시스템이 자동으로 다 하거든요. 이게 이제 교육비용 모델입니다. 저희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5가지 인재상을 갖고 있고요. 이거는 세상 모든 교육 시스템이 다 비슷해요. 저는 사실 창의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쩌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창의력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창의력은 누구나 다 있고 교육에서는 이 사람이 가진 창의력을 어떤 툴을 쓰든 써가지고 이 창의력을 끄집어내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진 창의력을 섞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고 여기에는 잘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 추구하는 방식은 이 사람이 뭘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뭘 잘 배우는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저희 교육 목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물리적으로는 학교가 있고요. 개포동에 있습니다. 비싼 땅에 있고요. 여기 이 사업은 과기정통부가 돈을 내는 사업이고요. 1년에 최대 300 몇 억씩 내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한 200 몇십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고요. 땅은 저 건물이나 땅은 서울시가 돈을 냈습니다. 개포동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 단위 땅이 되고요. 서울시가 돈을 훨씬 많이 낸 셈입니다. 그 학교 안에는 이제 이런 공간이 있는데 저 맨 위에 두 사진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실습실이거든요. 컴퓨터가 공장처럼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저 이유는 옆에 있는 학생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마주 보이는 친구, 옆에 있는 친구랑 지금은 사람이 없을 때 사진이 찍혔는데 저 오른쪽 사진 보면은 학생들이 막 서서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언제 가봐도 학생들이 놓고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토론하면서 배웁니다. 뭐 휴게실 기타 있고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실, 스튜디오도 2개를 준비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과정 자체는 한 달 동안 이제 집중교육 선발을 하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라피신이라고 하거든요. 프랑스 말로 수영장이라는 뜻인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학생들을 수영장에 던져놓고 살아나오는 놈만 건져서 23개월짜리 본과정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요 2년 과정 동안 100만 원씩 교육 지원금을 줘요. 정부 세금으로. 그 말은 딴 거 하지 말고 공부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은 문제를 매일 아침에 문제를 주고 강의는 절대 없어요. 문제를 주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금요일 날은 시험을 보고 주말에는 팀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주고 그 팀으로 하는 거를 동료나 멘토에서 평가를 받고 그리고
진행을 합니다. 그거를 통과하면은 대개 이제 3분의 1에서 반 정도 학생이 통과를 하게 되는데, 통과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진짜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모습으로 공부를 하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사실 이제 학교는 무조건 학교입니다. 우리가 현장형 교육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현장형 교육이라는 거에 현장이 어떤 의미냐면은 학교에서 잘 가르쳐서 현장에서 쓸 수 있게 하자, 이게 아니고요. 현장이 가장 잘 배우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현장처럼 만들자라는 게 현장형 교육의 의미이고요. 사실 우리가 뭘 해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숙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은 훌륭한데 학생들이 현장 경험을 하는 데는 역시 부족합니다. 이 문제 자체는 현장에서 다 가져온 문제지만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또 하는 거는 해커톤, 워크숍, 커뮤니티 이벤트, 그 다음에 회사들을 엮어갖고 회사들이 가진 문제를 푸는 거를 학교에서 학생들이 같이 할 수 있게 해줘요. 지금은 개발자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회사들이 같이 일하자고 그래서 다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그림에 보면은 맨 아래쪽에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우리도 결정하고 학생도 결정하고 한 달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긴 본 과정이 있고 졸업하고 나면은 졸업을 저희는 2년을 최대 기간으로 하고 있는데 한 1년 지나도 학생이 나가서 잘 배울 수 있으면 그냥 취업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진짜 제대로 된 곳에서 배울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시간이 많이 안 남았는데 여기 저희한테 온 학생들, 그러니까 그 한 달을 지나서 선발된 학생들의 프로필은 이렇습니다. 성별은 여학생이 4분의 1쯤 되고요. 저 4분의 1이 여학생인 거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대학들의 거의 평균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학과 중에 공학이라는 이름이 들어있는 데는 20에서 25%쯤 되고요. 공학 이름이 빠진 학과들은 25에서 30 정도 돼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우리도 거의 비슷하고요. 연령은 20대에서 30대 사이에 다 몰려 있는데 평균이 이제 25세쯤 되거든요. 저게 뭐냐면은 군대 갔다 와서 내 전공을 바꿔야지. 내가 엉뚱한 데 갔었어. 라고 생각한 사람과 졸업을 하고 취업을 못한 친구들이 다 몰려 있었던 거고요. 당연히 대학 재학생, 졸업생 이 그룹이 가장 많고요. 휴학을 하고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가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 경기가 제일 많고요. 이전에 소프트웨어를 공부한 친구가 40%쯤 돼요. 그러니까 대학이 충분히 잘 소프트웨어를 대학에서 못 배웠다, 공부를 안 했던, 못 배웠던 그런 거를 암시하고요. 실제 저 40%는 어떤 거냐면은 이거를 뽑기 전에 거의 2배 정도 되는 학생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후보. 그 2배의 비율도 이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소프트웨어를 공부했든 안 했든 한 달 후에 선발되는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공부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게 다 소프트웨어이긴 하지만 되게 어려운 소프트웨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생한테 그렇게 유리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한 달 동안 학생들이 공부한 시간을 여기 적었는데 학교에 와서 앉아있던 시간과 컴퓨터에 로그인한 시간을 쭉 적은 겁니다. 일주일에 76.1시간. 이 통계가 있던 첫 주차에는요, 설날 연휴가 끼어있던 때고요. 마지막 주차가 50밖에 안 되는 거는 마지막 주는 월화수목 금요일까지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1시간, 12시간씩 학교에 나와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실제 많은 학생들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이 과정을 지나고 나서 학생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은 자기가 여태까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게 처음이다. 그리고 떨어진 학생들도 이제 질문하는 법을 이제 알게 됐다. 친구들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안 가르쳐 주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인터넷에 여태까지 네이버만 검색하다가 구글 검색하는 법을 이제 알게 됐다. 할 수 없이 번역기 돌리는 것도 알았고, 그래서 학생들이 배우는 방법을 이제 알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초중고 교육에 뭐 연구를 하는 건 아니지만 관심이 많고, 선생님들이 우선 자기가 학생들이 배우는 방식으로 뭔가를 배워보는 경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은 유튜브를 보고 배우고 뭘 만들면서 배우거든요. 선생님들도 그런 경험을 하여간 재밌는 경험을 많이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재밌고 잘 되는구나 라는 거를 경험하시면은 학생들한테도 뭔가 좋은 영향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아마 이 재단에 있는 학교들은 그거를 하실 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가 많지 않거든요. 네.
알람입니다. 예, 이상 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